진짜 거짓골로 소처럼 일하네요. 낡은 작업복에 고무장화를 신고 돌밭을 메고 있는 60대 남자를 보며 불륜 비웃었습니다. 내가 절에서 반대했지. 사람은 급이 있어. 재벌 회장 서명환은 코웃음만 흘렸습니다. 30년 넘게 재벌가에서 종처럼 부려먹다 버려진 전 사위. 그가 시골 돌밭에서 비참하게 사는 모습은 그들에게 구경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돌밭 대신 깔끔한 간판이 걸린 포도 농장, 주차장을 가득 메운 차량들, 그리고 전 사위는 직원과 체험객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의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좁은 산길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 제대로 안 된 비포장 길이었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운전석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태식이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에는 금반지가 번쩍였습니다. 뒷좌석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값비싼 정장 차림이었죠. 성우그룹의 사장인 서하은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팔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성성한 성우그룹의 회장, 서명환이었습니다. 회장은 지팡이를 무릎에 기대놓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하은이 창밖을 내다보며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건데 얼마나 쪼그라들었을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 말투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몰락한 구경거리를 보러 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민태식이 백미러로 서하은을 보며 비웃듯 맞장구 쳤습니다. 당연하죠. 그 나이에 돈만 쥐어주고 산골로 쫓아냈으니 아마 술이나 처먹으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을 겁니다. 뒷좌석에 앉은 서명환 회장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위, 끝났잖아. 확인만 하고 정리해. 이미 정우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태도였습니다. 세 사람의 대화 속에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미안함 같은 건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동안 올라갔습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소나무와 참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가끔 작은 밭들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가에 있는 작은 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가 허리를 굽힌 채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고 밀짚 모자를 눌러 쓴 채였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밭에서 땀을 뚝뚝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미로 땅을 파고 잡초를 뽑고 다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민태식이 속도를 확 줄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진짜 거짓골로 소처럼 일하네요. 서하은이 힐끗 창밖을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렇게 살 줄은 알았어. 서명환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절에서 반대했지. 사람은 급이 있어. 차는 일부러 더 속도를 늦췄습니다. 마치 정우의 몰락한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우의 뒷모습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묵묵히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등이 둥글게 굽어 있었고 작업복 등판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세 사람에게 완전히 망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산길 초입에 낡지 않은 표지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로 만든 단정한 간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우 포도 농장이라고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하은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저런 간판을 달 돈이 있었어? 민태식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만 그럴듯한 거겠죠. 뭐. 차가 농장 입구에 다다르자 예상과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주차장에는 체험객들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승용차만 대여섯 대가 넘었습니다. 입구 쪽에서는 조끼를 입은 직원들이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체험 바구니를 나눠주고 설명을 하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하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조롱의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태식도 말없이 핸들을 잡은 채 농장을 둘러봤습니다. 서명한 회장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차에서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서명한 회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민태식이 얼른 다가가 팔을 받쳐드렸습니다. 그때 체험객 한 명이 서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혹시 와인 시음은 어디서 해요? 서하은은 대답하지 못한 채 멍해졌습니다. 와인? 시음? 머릿속의 돌밭 이미지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여자는 서하은이 대답을 못하자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른 직원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농장 마당 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사장님 여기 좀 봐주세요. 서하은이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포도밭 한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체험객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고 직원에게 뭔가 지시하고 다시 포도나무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정우였습니다. 서하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의 위치가 완전히 뒤집힌 장면이었습니다. 서하은은 일부러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정우. 체험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하은은 공개적인 망신을 주려 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정우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태식을, 서명환을 정확히 바라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끝낸 눈이었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구름을 본 것처럼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서하은이 더 자극적으로 던졌습니다. 돌밭에서 이게 다 뭐야? 누가 뒤봐줘? 어디서 이런 돈이 났는데? 체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래? 사장님 아는 분인가 봐.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묻은 흙을 천천히 털었습니다. 그러더니 시선을 돌려 다시 포도가지를 손봤습니다. 가지치기 가위로 불필요한 잎을 조심스럽게 잘라냈습니다. 이것은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삭제였습니다. 서하은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세계에서 지워버린 태도였습니다. 서하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 무시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태식이 서하은의 등을 슬쩍 떠밀며 말했습니다. 가서 한마디 하지 그래요? 서하은은 한 발 나가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우가 아무 감정 없이 외면한 그 순간 서하은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자신이 더 이상 정우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오의 대상도 복수의 대상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저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서하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태식이 황급히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명환 회장이 낮게 화를 냈습니다. 일어나. 창피해. 그 말이 서하은을 더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창피한 사람이 됐어. 평생 남을 내려다보며 살았던 서하은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초라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농장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체험 진행 중이라 방해하시면 퇴장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서하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자신이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우의 땅에서, 정우의 농장에서, 정우의 허락 없이는 서 있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서하은은 울분 섞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래, 잘 살아. 어디까지 잘 사나 보자. 그리고 차 쪽으로 돌아서며 걸었습니다. 하이힐이 흙길에 자꾸 걸렸습니다. 민태식이 서명한 회장을 부축하며 뒤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태식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하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확인해서 회수로 바뀌었습니다. 조롱은 실패했지만 이제 다른 방법을 쓸 차례였습니다. 차가 농장을 빠져나가며 서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체험객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자기 이름으로 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 서하은과 서명화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태식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불편한, 패배의 침묵이었습니다. 서하은의 머릿속에는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성우그룹 회장 일가가 사는 저택이었습니다. 3층짜리 양옥집이었고 정원에는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2층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실 식탁에서는 한 남자가 평범하게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이정우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굽고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아침 일과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하은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회사 일을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왔어요? 커피 드릴까요? 서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더니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왔을 때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과일 칼을 든 채로 서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서하은이 식탁 앞에 섰습니다. 변호사도 그 옆에 섰습니다. 서하은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우가 만들어 놓은 토스트와 과일 접시 바로 옆이었습니다. 서하은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합시다. 정우는 말없이 서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서하은은 서류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읽어보세요. 정우가 천천히 과일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닫고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정우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서류에는 이혼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 및 결혼 생활 지속 불가. 그리고 재산 분할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위자료 9억 원. 그리고 강원도 산간 지역의 토지 3,000평. 정우는 서류를 다 읽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서하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늙고 무능하니까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던지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변호사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위자료 9억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주소가 보였습니다. 강원도 어느 산간 마을이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나요? 서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애들도 동의했고요.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 수연과 아들 준호. 두 아이 모두 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하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명하고 이번 주 안으로 집 나가주세요. 정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꺼내 정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펜을 받아들고 서류맨 아래에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이정우. 서명을 하는 동안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치자 서하은이 서류를 걷었습니다. 변호사가 그것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하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변호사도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우는 그대로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자신이 준비한 아침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토스트, 과일, 커피.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이었습니다. 정우는 그것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눈빛만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택 1층 식당에서는 마지막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우와 두 자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딸 수연은 40이 넘었고 아들 준호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으로는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하은은 식탁 끝자리에 앉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건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통장, 그리고 토지 문서만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30년 결혼 생활의 끝을 알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우는 낡은 여인숙 방 하나를 잡았습니다. 서울역 근처였습니다. 방은 좁았고 벽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창문 밖으로는 골목길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이전에 살던 3층 양옥집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우는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얼굴 뒤에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집이 사라졌습니다.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30년간 성우그룹 회장 사위로 서하은의 남편으로 수연이와 준호 아버지로 살았던 정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남은 건 9억 원과 상간의 돌밭, 그리고 이정우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취객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위자료 9억 원을 들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정우는 강원도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짐은 없었습니다. 30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가져가고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버스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들어섰고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산과 들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은 사라지고 작은 마을들만 듬성듬성 보였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할 힘이 없었습니다. 버스가 작은 시골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정류장 이름은 백옥포리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내리는 사람은 정우 말고 2명뿐이었습니다. 모두 짐을 들고 가족들에게 갔습니다. 정우만 홀로 터미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서류 가방에서 토지 문서를 꺼냈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산 147-3. 택시를 불렀습니다. 낡은 택시 한 대가 왔습니다. 기사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정우가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기사가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여기 산이에요. 밭도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택시는 비포장길을 한참 올라갔습니다. 차가 덜컹거렸고 먼지가 창문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길 끝에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기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정우는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택시가 떠났습니다. 정우는 홀로 남았습니다. 앞에는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밭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황량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고 돌무더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땅은 경사져 있었고 흙은 메말라 보였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그 땅을 둘러봤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는 마을 쪽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은 20채 남짓이었고 대부분 노인들만 보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이장댁이라고 쓰인 집이 있었습니다. 정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칠순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구시오? 서울서 왔습니다. 백옥포리 산 147-3 땅 주인입니다. 이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 그 돌밭 말이요? 여기 농사 경험은 있어? 없습니다. 이장은 정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땅은 돌밭이요. 농사 짓기 힘들어요. 이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우를 불쌍하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정우는 마을 구멍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라면, 음료수, 생필품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컵라면 몇 개와 생수를 골랐습니다. 계산대에 가져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전부 얼마입니까? 12,000원이요. 정우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주머니가 카드를 받아 긁었습니다. 그러면서 힐끗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사람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돌려줬습니다. 정우는 물건을 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정우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을 천천히 걸어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짐을 들고 혼자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우는 땅 근처에 있는 낡은 빈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기울어져 있었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서류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 은행, 그리고 몇몇 업무 관련 번호들만 있었습니다. 가족 이름은 없었습니다. 친구 이름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낮에는 돌밭을 둘러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술을 마셨습니다. 마을 구멍가게에서 산 소주였습니다. 정우는 빈집 마루에 앉아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잔을 채우고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안주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주만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였지? 30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저 회장 사위였습니다. 집에서는 그저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름이 사라지고 나니 정우는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술병이 비었습니다. 정우는 빈 병을 옆에 놓았습니다. 이미 여러 개의 빈 병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마루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돈은 9억이나 있었지만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관계도 없었고 정체성도 없었고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우는 마을 구멍가게에서 나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이었습니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넘어지려는 순간 누군가 정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인상이 좋았습니다. 정우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남자는 정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명함에는 오진석이라는 이름과 전 지역 금융조합 책임자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오진석은 정우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명함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오진석.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함은 정우에게 작은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아주 작은 연결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빈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낮에는 돌밭을 바라보다가 저녁이 되면 소주를 마셨습니다. 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빈집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오진석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과 도시락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진석이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국 좀 끓여왔어요. 라면만 드시면 몸 상하니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보온병을 받았습니다. 오진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마을수로 정비하는데 인력 필요해요. 일당 드릴게요.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진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 7시에 마을회관 앞으로 나오세요. 오진석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손에 든 보온병을 내려다봤습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정우는 오랜만에 따뜻한 국을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국물이 가슴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우는 7시 전에 마을회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작업복을 입고 삽과 괭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진석이 정우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네요. 이분이 백옥포리 산 147땅 주인이에요. 정우 씨예요. 마을 사람들이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정우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정우입니다. 한 남자가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서울서 왔다면서요? 네. 농사 경험은 없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오진석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되죠. 자, 출발합시다. 일행은 마을 뒤편 수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도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장갑이 없었습니다. 맨손이었습니다. 오진석이 그걸 보고 자기 가방에서 여분의 장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쓰세요. 정우가 장갑을 받아 껴봤습니다. 낡았지만 두툼했습니다. 오진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하다 손 다치면 안 되니까요. 정우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로 정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수로에는 흙과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물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삽으로 흙을 파내고 괭이로 돌을 골라내고 낙엽을 치워냈습니다. 정우도 삽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삽질 각도가 틀렸습니다. 힘을 어디에 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흙을 파려고 하는데 삽이 헛나갔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남자가 그걸 보고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삽을 비스듬히 넣고 발로 밟고 지렛대처럼 들어올리는 동작이었습니다. 정우가 따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흙이 파졌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잘하네요. 정우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정우도 계속 삽질을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이마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배우는 태도로 계속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회관 안에는 긴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준비한 밥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그리고 따뜻한 밥이 한 상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처음에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오진석이 그걸 보고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요. 같이 먹어요. 오진석이 옆자리를 권했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마을 소식들이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서서히 마을의 리듬을 익혀갔습니다. 한 남자가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정우 씨, 그 땅에서 뭐 할 생각이에요?
정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서두를 것 없어요. 그 말에 정우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오후 작업이 끝났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진석이 정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일당이에요. 정우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평생 큰 돈만 다뤘던 정우였습니다. 하지만 이 5만 원은 달랐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오진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 수 있어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진석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내일 봐요. 그날 저녁 정우는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소주병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대신 오진석이 준 보온병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우는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매일 마을 공동 작업에 나갔습니다. 수로도 정비하고 밭도 일구고 공동 창고도 정리했습니다. 몸으로 부딪히며 일했습니다. 노동의 리듬을 익혀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정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 오늘도 나왔네요. 어제 일 힘들지 않았어요?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씩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진석이 정우에게 작은 화분 하나를 건넸습니다. 화분 안에는 어린 포도나무 묘목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심어봐요. 정우 씨 땅이에요. 정우가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묘목은 작았지만 잎이 파릇파릇했습니다. 오진석이 말했습니다. 여기 땅은 포도가 잘 돼요. 돌밭이라 배수가 좋거든요. 정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해볼 수 있을까요? 오진석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해봐요. 포도나무는 3년은 기다려야 열매가 제대로 열려요. 서두를 것 없어요. 정우는 묘목을 들고 자기 땅으로 갔습니다. 돌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땅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우는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흙을 고르고 묘목을 조심스럽게 심었습니다. 흙을 덮고 물을 줬습니다. 작은 묘목 하나가 돌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정우는 그 묘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자라라. 그날부터 정우는 매일 묘목에 물을 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묘목을 확인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우의 하루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돌밭은 더 이상 돌밭이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3년 동안 매일같이 땅을 일궜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흙을 고르고 퇴비를 넣었습니다. 오진석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포도나무를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처음에 한 그루였던 묘목은 이제 10그루가 됐습니다. 포도나무들은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줄기는 굵어졌고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초록빛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포도송이가 제대로 열렸습니다. 캠벨 얼리였습니다. 검붉은 포도알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포도밭을 돌았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 살폈습니다. 병든 잎은 따내고 불필요한 가지는 쳐냈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포도는 달랐습니다. 알이 굵고 당도가 높았습니다. 첫 수확의 날이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포도송이를 땄습니다.
가위로 줄기를 자르고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첫 수확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바구니 서너 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진석이 포도를 하나 따서 먹어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거 맛있는데요? 당도가 장난 아니에요. 정우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진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거 팔아야죠. 마을 직거래 장터에 내봐요. 주말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농민들이 자기가 기른 채소와 과일을 내다 팔았습니다. 정우도 포도 바구니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간이 테이블 하나를 빌려 포도를 진열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포도를 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포도알 하나를 집어 먹어봤습니다. 씹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얼마예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 송이에 5,000원입니다. 아주머니가 2송이를 샀습니다. 정우의 첫 판매였습니다. 10,000원을 받아들었을 때 정우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먹을게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가져간 포도는 모두 팔렸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5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자기가 기른 것을 자기 손으로 판 돈이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정우는 겨울 동안 밭을 정비했습니다. 포도나무를 가지치기 하고 땅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자 다시 포도나무를 추가로 심었습니다. 이제 20그루가 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진석이 정우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팸플릿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이거 한번 봐요. 팸플릿에는 체험농장 지원 사업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오진석이 설명했습니다. 요즘 체험농장 인기예요. 도시 사람들이 와서 직접 과일도 따고 농촌 체험도 하고요. 정우 씨 포도밭도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정우가 팸플릿을 받아들고 읽어봤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응대 자신이 없어서요. 오진석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해봐요. 처음엔 소규모로 시작하면 돼요. 정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해보기로 했습니다.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안전 교육을 받고 간단한 시설만 갖추면 됐습니다. 정우는 포도밭 입구에 화장실을 하나 지었습니다. 손 씻는 곳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체험객들이 앉을 수 있는 평상도 몇 개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간판이었습니다. 정우는 마을 목공소를 찾아갔습니다. 간판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목공소 주인이 물었습니다. 상호명이 뭐예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우 포도 농장이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대표님 성함이랑 같네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이름입니다. 며칠 후 간판이 완성됐습니다. 나무로 만든 단정한 간판이었습니다. 정우 포도 농장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간판을 포도밭 입구에 달았습니다. 간판을 보는 순간 정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사위였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간판에는 그 어떤 수식어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우였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체험 농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은 한 가족만 왔습니다. 30대 부부와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정우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포도 따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손으로 포도송이 윗부분을 잡고 가위로 줄기를 자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따라했습니다. 포도송이를 땄을 때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포도 달아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가족이 돌아갈 때 아버지가 정우에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또 올게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후기를 검색했습니다. 정우 포도 농장을 쳐봤습니다. 후기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우 포도 농장 강추. 사장님 친절하시고 포도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정우는 그 후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 자기 농장을 추천했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도밭이 보였습니다. 자기가 일군 밭이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체험객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주말이면 서너 팀이 왔습니다. 정우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기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정우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장이 정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우 씨, 대단하네. 우리 마을 명물 됐어. 다른 주민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덕분에 우리 마을 이름 알려지는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정우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우 씨. 더 이상 낯선 서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일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우는 포도밭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포도나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우는 포도나무 하나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건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포도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정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미소였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우그룹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20층 재무관리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한 남자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김태원 전 재무관리실 전무였습니다. 김태원의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회계장부, 계좌 내역서, 자금 흐름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는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그룹의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부 감사가 시작됐고 김태원은 조사 담당자로 지정됐습니다. 20년간 재무를 담당했던 그였기에 누구보다 자금 흐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원은 서류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한 계좌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금주 이름은 이정우였습니다. 김태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또 다른 계좌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정우 명의였습니다. 김태원은 계속 찾아봤습니다. 1개, 2개, 3개. 이정우 명의 계좌가 계속 나왔습니다. 10개가 넘었습니다. 아니, 2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들로 흘러간 돈은 수백억 원이었습니다. 김태원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서하은이 직접 지시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 이정우 명의로 계좌 만들어. 조용히. 김태원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원은 밤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계좌 내역, 자금 흐름도, 거래 기록들을 복사했습니다.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밝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태원은 상사에게 불려갔습니다. 재무 담당 상무였습니다. 상무는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전무 조사 어디까지 했어? 김태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계좌 내역 정리 중입니다. 상무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 괜히 건드리지 말고. 김태원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무가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 생각해. 정년 얼마 안 남았잖아.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김태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태원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집에서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김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이정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태원은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강원도 산간 마을 체험 농장으로 새 활력. 기사 속에는 여러 농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우 포도 농장. 김태원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포도나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정우 포도농장 이정우 대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김태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그분인가? 김태원은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5년 만에 농장을 일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돌밭이었지만 지금은 마을 명물이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태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죄책감이 폭발했습니다. 자기 명의도 모르는 채 범죄에 이용당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산골에서 맨손으로 삶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김태원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밝혀야 한다. 김태원은 이정우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농장 홈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김태원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다 끊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김태원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김태원은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정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김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우 씨. 저 김태원입니다. 성우그룹 재무관리실에 있었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구시죠? 김태원은 깨달았습니다. 정우는 자기를 모른다는 걸. 당연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김태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정우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원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정우 씨 명의로 된 계좌들이 있습니다. 이정우 씨께서 모르시는 계좌들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서류도 있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김태원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김태원은 강원도행 기차를 탔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USB와 출력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평창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정우 포도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농장 입구에는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김태원은 차에서 내려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첫마디가 사과였습니다. 정우는 김태원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김태원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USB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이정우 씨 명의로 된 계좌가 수십 개입니다. 20년 동안 수백억 원이 흘러갔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넘겼습니다. 계좌번호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이정우 명의였습니다. 거래 내역도 있었습니다. 수억 원씩 입금되고 출금되고 이체됐습니다. 정우는 침묵했습니다. 서류를 계속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한참 후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김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건 명예 도용입니다. 범죄입니다. 정우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계좌들, 자기가 만든 적도 사용한 적도 없는 계좌들, 그 계좌들로 20년 동안 거대한 범죄가 이뤄졌습니다. 정우가 김태원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정우 씨,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큽니다. 검찰 조사가 들어올 겁니다. 정우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 포도나무 잎사귀들이 흔들렸습니다. 정우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가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성우그룹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임원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맨 앞쪽에는 서하은이 서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계좌 내역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서하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비자금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그 사람 돈 문제 있었어요.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전 배우자분 말씀이십니까? 서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담담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하은의 사장실이었습니다. 민태식이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서하은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태식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론 쪽 정리했습니다. 기사 나가기 전에 우리 쪽 이야기부터 흘렸어요. 서하은이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민태식이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정우가 다 했다고 하면 끝나요. 사위니까 가능하잖아요. 서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태식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국세청 쪽에도 자료 넘겼습니다. 이정우 명의 계좌 전부요. 서하은이 서류를 집어들고 넘겨봤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서명한 회장실이었습니다. 넓은 방 한가운데에는 큰 책상이 있었고 그 뒤로 서명한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하은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지팡이를 바닥에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회사 지켜야지. 서하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흰 머리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는 어차피 끝난 사람이야. 서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무렵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성우그룹 비자금 의혹, 전 사위명의 계좌 다수 발견.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떴고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재벌 사위는 다 똑같네. 돈 빼먹다 걸린 거지 뭐.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정우 포도농장의 우체통에 큰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정우가 우체통을 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국세청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무실로 들어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세무조사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껍고 빳빳한 종이였습니다. 정우명의 계좌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조사 일정과 제출해야 할 자료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농장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정우가 받았습니다. 정우 포도 농장입니다. 전화 너머로 중년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다음 주 토요일 체험 예약했었는데요. 취소하려고요. 정우가 예약 명단을 펼쳐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자가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냥 사정이 생겨서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예약 취소였습니다. 저녁까지 취소 전화가 5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예약 명단에 빨간 줄이 그어졌습니다. 체험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주민 대여섯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기사 봤어? 재벌 돈 빼돌렸다던데.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재벌은 재벌이야. 뭐가 있겠지.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농사만 지으러 왔을 리 없어. 뭔가 숨기려고 온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그때 회관 문이 열렸습니다. 오진석이 들어왔습니다. 대화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5년 동안 여기서만 살았어요. 뭘 했다고 그래요? 남자가 스마트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오진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정우 씨가 만든 거라는 증거 있어요?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연기일 수도 있잖아요. 오진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정우 포도 농장에 검은색 세단이 또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서하은 혼자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민태식도 회장도 없었습니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옛 지인을 만나러 온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정우가 포도밭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가지치기 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하은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서하은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우 씨 이쯤에서 그만하고 조용히 넘겨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하은이 주변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취소시켜 줄게요. 기사도 정정 보도 내고
정우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하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알아야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뭘 했는지. 서하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가세요. 서하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차로 걸어갔습니다. 차 문을 쾅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차가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우는 농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김태원이 준 명함 2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태원 본인의 명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도윤, 탐사보도 기자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김태원이 함께 준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명함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한도윤 기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이정우라고 합니다. 김태원 전무님한테 연락처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정우 씨. 무슨 일이신지요? 정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포도밭이 보였습니다. 포도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뭘 했는지. 이제 나도 알고 싶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정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서울 성우그룹 본사였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20층 감사팀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지만 한 사무실에서는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수연 감사팀 팀장이었습니다. 정우의 딸이었습니다. 수연의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회계장부, 계좌 내역서, 거래 기록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류를 넘기던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계좌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금주 이름은 이정우였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또 다른 계좌가 나왔습니다. 역시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파일을 뒤지고 컴퓨터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아버지 명의 계좌가 계속 나왔습니다. 10개, 20개, 30개.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5년 전 마지막 가족 식사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깨끗했지만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수연은 거실 장식장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찍은 사진은 한 장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5년 전 마지막 식사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던 모습. 수연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 못했을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우그룹 본사 사장실이었습니다. 서하은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서하은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연이 책상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 명의잖아요. 서하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봤습니다. 그게 왜?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법이에요. 서하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에 끼어들지 마. 수연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서하은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네가 뭘 알아?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범죄예요. 서하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연은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찾았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다가 지우고 다시 누르다가 지우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수연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연락 가능할까요? 10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응. 언제든지. 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찾아가도 될까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수연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정우 포도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우 포도 농장. 수연은 차에서 내려 농장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넓었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농장 마당에서 나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그을려 있었지만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5년 전보다 더 늙어 보였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맑았습니다. 수연이 다가갔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왔구나.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정우가 농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들어가서 차나 마시자. 두 사람은 작은 평상으로 갔습니다. 정우가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수연에게 컵을 건넸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포도나무 잎사귀들이 흔들렸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죠?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우가 수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수연이 흐느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 후 수연이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우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힘들 텐데.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정우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5년 만에 부녀가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였습니다. 성우그룹 감사팀 사무실이었습니다. 수연이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외부 제보할 거예요.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팀장님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합니다.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였습니다. 구석자리에 3사람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윤 기자, 김태원 전무, 그리고 이수연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태원이 USB를 꺼내 한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20년치 자금 흐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수연도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사 내부 자료예요. 한도윤 기자가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기자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한도윤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정우 씨, 기사 나가도 괜찮으시겠어요? 정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진실 꼭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였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성우그룹 비자금 전 사위명의 도용 의혹. 20년간 수백억 규모.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정우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 거래 내역들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이정우 씨는 명예도용 피해자로 확인됐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재벌들이 사위를 방패로 썼네. 이건 범죄 아니야?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같은 날 오전이었습니다. 강원도 마을회관이었습니다. 주민 몇 명이 TV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TV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가 저 사람이야? 오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울 서초구 검찰청이었습니다. 성우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 수사관들이 성우그룹 본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재무관리실, 회계팀, 사장실이 모두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서류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하은과 민태식에게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검찰청 건물 앞이었습니다. 아침 9시였습니다. 기자들이 입구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서하은이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사장님, 명예 도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하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후 민태식도 도착했습니다.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 정우 포도 농장이었습니다. 정우는 TV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하은과 민태식이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정우는 표정 변화 없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잠시 후 정우는 TV를 껐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포도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하은과 민태식은 명예도용, 비자금 조성,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명한 회장도 방조 혐의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성우그룹 본사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서명한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통감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보좌진이 부축해서 퇴장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서명한 회장은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검찰은 정우를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 요청했습니다. 정우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이었습니다. 정우는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계좌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정우는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정우는 다시 강원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우는 포도밭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포도나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우는 포도나무 하나를 쓰다듬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었습니다. 정우는 평상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우는 그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권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우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정우 포도 농장에는 여전히 체험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서너 팀이 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포도밭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포도밭을 돌았습니다. 포도송이를 살피고 잎사귀를 정리하고 물을 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우는 법원 출석을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증인 신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명의 도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법정을 나온 정우는 곧장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후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반겼습니다. 대표님, 오늘 체험 예약 몇 팀이에요? 정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일 3팀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사무실로 들어가 예약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재판은 저 멀리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정우의 삶은 여기 포도밭에 있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수연이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수연은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운동화였습니다. 정우가 포도밭에서 나와 수연을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두 사람은 포도밭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포도를 땄습니다. 정우가 가위로 줄기를 자르면 수연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정우가 마을 식당에서 사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연이 포도 하나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맛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그을려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수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성우그룹 전 사장 서하은, 징역 3년 선고. 공범 민태식, 징역 2년 선고. 서명한 전 회장, 벌금 5억 원 선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적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정우는 그 기사를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신문을 접어 옆에 놓았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도윤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우 씨, 후속 인터뷰 가능할까요? 정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한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다시 포도밭으로 나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정우는 평상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진석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진석이 옆에 앉아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오진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판 끝났다면서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진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때요? 시원하세요? 정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시원한 건 아니에요. 그냥 끝났구나 싶어요. 오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포도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정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나를 그들과 같은 곳에 묶어두니까요. 오진석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오진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정우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우 농장 앞에 모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간단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가을 추수 감사 모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우는 포도 몇 바구니를 내놓았습니다. 이장이 정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우 씨, 고생 많았어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변함없는 태도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정우도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정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밀짚 모자를 썼습니다. 포도밭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정우는 포도나무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지치기 가위를 들고 불필요한 잎을 정리했습니다. 한 나무 한 나무 정성스럽게 손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일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포도밭 전체가 아침 햇살에 물들었습니다. 초록빛 잎사귀들이 반짝였습니다. 정우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지를 다듬고 흙을 살피고 포도송이를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였고 내일도 그럴 하루였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체험객 가족 한 팀이 도착했습니다. 부부와 아이 둘이었습니다. 정우가 농장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정우는 가족들을 포도밭으로 안내했습니다. 포도 따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서 포도를 땄습니다. 부모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포도밭에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복수도 분노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삶이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우는 포도밭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삶은 계속됐습니다. 정우의 이름으로, 정우의 방식으로 조용하고 단단하게 계속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